안녕하세요. 보아치과 박정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덴티움의 브라이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전치부 임플란트 수술을 좀 쉽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다 보면 풀마우스 같이 이런 큰 케이스들도 있고 막 고리식을 많이 해야 되는 케이스 여러 가지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흔하게 많이 하는 수술 중에서는 이렇게 하나 두 개의 간단한 임플란트 수술이 사실 더 흔하게 많이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전치부 수술을 해야 할 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일반적인 수술보다 어떤 신미성에 대한 것이라던가 아니면 뼈 자체 공간이 좁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술 자체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경우도 있는데요. 브라이트 임플란트를 가지고 전치부 그 케이스 수술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환자분이 오셨다. 물론 그 10번 때 딱 우리 먼저 이 엑스레이를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10번 때에 구치부가 지금 비어 있어서 그곳에다 임플란트를 딱 하고 싶지만 환자분의 주소는 하악 전치였습니다. 32번에 치아가 아마 씌워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부러져서 앞니이다 보니 보기가 안 좋아서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소로 오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보통 CT를 찍어보게 되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하악 전치 쪽에 워낙 그 뼈가 얇죠. 근데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CT를 가지고 꼭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폭이 거의 이 얇은 아래쪽은 한 4m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얇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브라이트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물론 기존에 쓰고 계신 방법들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조금 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CT를 찍었더니 그 뼈가 얇은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뼈가 부족한 부분에 고리식을 많이 하고 그 뼈들을 잘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메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리치 스플리팅 같이 이 뼈를 쪼개 가지고 넓히면서 수술을 하는 수술 방법도 사용을 하죠. 또는 이런 블럭본 그래프트 같은 것들을 해서 이런 파티큘레이트 본으로 본 그래프트를 했을 때 그 부피를 잡기 위해 메쉬 같은 것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렇게 좀 부피 유지를 잘 해주고 뼈가 잘 생기게 하기 위해서 블럭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때에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그 얇은 뼈에 이런 디하이센스 디펙트가 생긴다거나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가 생기는 상태에서 그쪽에다가 고리식을 적절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고리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이런 수술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술할 부위의 뼈가 얇은 것에 대한 것도 문제이지만 때로는 이 공간이 좁다라는 것은 이 근원심에 이렇게 여러 개의 치아가 빠져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면 그 근원심에 공간이 좀 꽤 되겠지만 이렇게 어떤 한 개의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경우 좀 전에 그 환자처럼 32번 싱글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경우 그 뼈가 얇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양옆의 치아가 가깝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최대한 지금 나와 있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 중에 가능한 한 얇은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아마 수술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는 이렇게 원바디 임플란트들, 워낙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얇게 나오기 때문에 원바디 임플란트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꼭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이 좁은데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되냐? 브릿지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은 일반 브릿지도 아닌 이 메릴랜드 브릿지인데요. 뭐 양옆에 있는 하악 전치 같은 것을 깎아가지고 브릿지를 하려면 치아도 너무 작고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메릴랜드 브릿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요즘에 치아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브릿지가 더 좋은 옵션인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어도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능하다면 당연히 환자분의 니즈에 맞춰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좁은 곳에도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원바디 임플란트인데요. 덴티움에도 슬림라인이라는 이 원바디 임플란트가 있고 그 이외에 타사들도 항상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임플란트를 해야 될 케이스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원바디 임플란트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케이스를 먼저 하나 보자면 이 환자분은 한 6년 전에 저희 치과에 내원하셨는데요. 치주가 별로 좋지 않았고 아래 앞니가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뭐 충치도 많이 있고 부러진 곳도 있고 여러 군데 치료를 해야 했긴 했지만 어쨌든 이 31번과 41번 지금 보면 크라우딩도 좀 있는데 저 두 개의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앞니를 쓰기가 불편해서 이 두 개를 임플란트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주소였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CT를 찍어 보았을 때 두께는 한 5mm가 조금 안 되는 협설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좁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공간에다가 우리가 뭐 투피스 임플란트로 보통 나오는 일반적으로 네로우 임플란트라고 하는 픽스처들이 인터널로 나올 때 거의 3.5mm 정도 그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뼈가 이제 협설 쪽으로도 뼈가 임플란트가 들어간 이후에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5mm가 안 되는 저곳에 3.5mm의 픽스처를 수술을 하게 되면 협측골은 분명히 많이 없어져서 터져서 아마 페네스트레이션이 되거나 아니면 픽스처 전체가 협측에 거의 드러나는 그런 수술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는 가능한 한 얇은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원바디 임플란트를 사용을 했고요. 원바디 임플란트가 보통 한 2mm 정도부터 나올 텐데 한 2.5mm 정도의 픽스처를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게다가 30일, 40일 두 개의 치아가 발치가 되었는데 이 두 개의 치아가 가지런히 있어도 공간이 그닥 넓지 않았을 텐데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일, 40일 자체가 이 두 개가 크라우딩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은 하악 전치 두 개가 들어가기에도 좁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브릿지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브릿지 하는 방법은 다 제외하겠습니다. 대부분 여기 나오는 환자분들이 브릿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치아가 두 개이지만 공간이 좁기 때문에 한 개의 임플란트만 심고 옆에 치아를 캔틸레버로 달아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개의 임플란트가 너무 가깝게 붙을 경우에 뭐 수술을 잘 해서 어쨌든 수술이 잘 되었다 해도 이 픽스처 둘이 너무 가깝고 옆에 있는 치아와 너무 가까워지면 이게 나중에 임플란타이티스가 올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하나만 수술을 해서 하나를 캔틸레버로 다는 것도 물론 옵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3.5mm 그 픽스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저 3.5mm 픽스처를 이 보철의 두 개 위에 이제 30일, 40일에 보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31번이든 41번에 딱 중앙에 맞춰서 수술하기가 사실은 공간이 좁고 옆에 치아에 가깝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다 보면 이게 그 옆에 치아에서 약간 좀 떨어진 위치에 수술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 옆 치아에 붙지 못하고 약간 이 두 치아의 중간쯤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면서 위에 있는 보철의 형태가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지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얇은 원바디 임플란트를 사용을 했고요. 원바디 임플란트가 들어가기에도 워낙 빠듯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픽스처를 식립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니셜 드릴까지만 위치만 잡아줄 수 있게 이런 심플한 가이드를 사용을 했고요. 픽스처를 식립을 했습니다. CT에서 보면 뼈 두께가 5mm 정도 됐고 이 픽스처가 한 2.5mm 정도 됐기 때문에 설축, 협축을 터뜨리지 않고 이렇게 수술을 잘 위치를 잡아서 할 수 있었고요. 협설 위치도 중요하지만 이 근원심에서 봤을 때 양쪽 치아에 딱 그 정확하게 공간을 비우면서 두 개의 픽스처를 식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식립을 해놓고 뭐 임시 치아를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힐링이 된 이후에 임프레션을 뜨고 그 위에다가 이제 슬립라인은 지금 있는 픽스처 위에 또 하나의 어버트먼트를 끼울 수가 있는데 하여튼 커스텀처럼 어버트먼트를 또 만들어서 하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사용했습니다. 원바디 임플란트는 이런 것도 좀 문제인데요. 픽스처 위로 어버트먼트가 크기가 이미 뭐 각도도 위치도 뭐 두께 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잇몸에서부터 밑에 이제 뼈의 위치가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뼈가 잇몸보다 많이 좀 아래쪽에 있어서 이제 픽스처를 좀 깊이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 어버트먼트들이 또 같이 잇몸 안으로 딸려 들어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 잇몸 위로 실제 어버트먼트가 조금밖에 안 나와서 보철을 또 붙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위에 어버트먼트의 그 위치를 어쨌든 픽스처는 뼈에 제대로 넣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어버트먼트를 조정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원바디 임플란트를 사용할 때 좀 불편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술을 잘 해서 최종 보철물까지 했고요. 나중에 보철물이 완료된 이후에 CT를 찍었는데 환자가 조금 움직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협측에 지금 얇은 뼈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고리식을 해서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주었으면 조금 더 엑스레이상 보기 예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었는데요. 플랩을 열지 않았고 플랩을 열지 않고 픽스처를 그냥 넣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현재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랩을 열었다 닫으면 그 뼈가 협축골이 흡수되는 게 조금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플랩을 열지 않고 한 것도 협축골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6년 전에 그렇게 해서 수술하고 지금 2024년 작년에 왔을 때 찍은 사진에서 CT는 없지만 파노라마와 임상적으로 봤을 때 뭐 치은 퇴축이 보인다거나 뭐 픽스처 비친다거나 어쨌든 그런 문제는 없이 잘 사용은 하고 있지만 원바디 임플란트의 특성상 어버트먼트에 정확하게 이런 보철물의 마진을 형성해 주는 게 물론 커스텀 어버트먼트 만들어 끼우긴 하지만 그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딱 예쁘거나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얇고 좁은 곳에 가장 흔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방법 중에 하나가 원바디 임플란트일 텐데요. 이 원바디 임플란트의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이런 보철, 어버트먼트 자체가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철을 이제 손보기가 좀 어렵고 뭐 위에 있는 크라운이 뭐 깨지거나 뭐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버트먼트를 뭐 이렇게
어버트먼트와 함께 요즘에 SCRP처럼 이렇게 뭐 어버트먼트 채로 뽑아낸다거나 뭐 이렇게 손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런 수선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어버트먼트가 픽스처하고 일자로 붙어 있는데 지금 이런 케이스들은 저는 오늘 전치부를 설명할 것이고 이게 워낙 얇은 것들이 뭐 풀마우스의 템퍼러리 임플란트들로도 사용되지만 아니면 공간이 좁은 데 쓰인다면 대부분 전치부에 쓰일 텐데 전치부는 아시겠지만 치조골의 각도와 크라운의 이 치축이 일자로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뼈에 맞춰서 식립을 하게 되면 이 어버트먼트들이 보통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드는 게 그 각도를 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 어버트먼트가 보통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자체를 조금 잘못해서 이 어버트먼트가 좀 순축으로 나가게 되면 보철을 만들 때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걸 하이스피드로 막 이렇게 깎아서 조정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좀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립 깊이라던가 이 위치를 조절하고 하는데 어버트먼트가 달려 있어서 좀 민감하고요.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게 생겼을 때 뭐 보철을 잠깐 제거하고 이런 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래서 원바디 임플란트는 잘 사용을 하진 않고요. 예전에는 이제 썼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덴티움의 NR라인이라는 픽스처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NR라인의 이 NR이라는 단어가 여기 글씨가 조그매서 슬라이드에 있지만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내로우 리지의 약자입니다. 만들어질 때도 이 내로우 리지를 생각해서 만들어지신 것 같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 인터널 임플란트처럼 결국 뭐 6mm, 7mm짜리 픽스처, 그 직경의 픽스처도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지금 슈퍼라인을 또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슈퍼라인, 뭐 타사의 그런 인터널 임플란트들에 비해 좀 더 얇은 3mm짜리 픽스처가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썼었습니다. 3mm인 대신에 어버트먼트가 달려있지 않고 투피스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원바디 임플란트에서 어버트먼트가 달려 나오는 것에 비해 위쪽에 있는 보철을 조정할 수 있는 어버트먼트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물론 그 뭐 2.5mm 이런 것까지는 없었지만 요 3mm 픽스처를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 이 환자분도 아래 앞니가 흔들려서 불편하다고 하셨고 41번 파노라마에 보시면 요 41번이 치주 질환이 있고 좀 많이 흔들리고 정출도 되고 해서 환자가 좀 불편감이 있었습니다. 발치하고 수술하기 위해서 CT를 찍어보면 네, 아래쪽에 이 협설 골폭도 뭐 5.8m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얇지는 않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항상 이렇게 좁은 곳에서는 이 근원심 폭경도 문제가 되는데 협설폭보다 근원심 폭경이 더 좁죠. 지금 근원심이 5m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5mm 픽스처, 4mm 픽스처 이런 걸 쓰기에는 근원심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물론 원바디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철에 한계가 있어서 여기서는 NR라인을 사용했습니다. 발치를 하고 네, 발치창 깨끗하게 소파를 한 이후에 이것도 사실 충분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양쪽 치아에 가까워지지 않게 최대한 가운데 드릴링을 했고요. 픽스처를 식립을 했습니다. 협설폭이 뭐 아까 5.8 거의 6mm가 되었기 때문에 협측에 많이 그렇게 터지고 그러진 않았는데요. 발치창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고리식을 사진은 없지만 안쪽에 고리식을 많이 하고 서브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힐링이 된 이후에 안쪽에 서브머지 할 때 제가 커버를 쓰지 않고 이 고리식제가 조금 그 공간을 잡아주기 위해서 낮은 힐링 어버트먼트를 끼운 채 서브머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위쪽에서 약간 진지백토미를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걸로 해주니까 안에 힐링이 보여서 그 힐링을 빼내고 뭐 인상 떠서 이렇게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최종 보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하고 나서 한 3년
지나서 보면 네, 치석이 좀 껴있지만 어쨌든 임플란트 자체는 크게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옆에 치아랑 좀 가까워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좀 신경 써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우면 임플란타이티스가 한번 와서 뼈가 녹기 시작하면 밑으로 막 빨리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리를 잘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수술하고 나서 요거는 아마도 세컨 서저리 이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높은 힐링을 꽂아서 아마 잇몸 위로 올려놓았고요. 위쪽으로 고리식 이렇게 위로 쌓아놓은 것들이 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네, 뼈 두께는 꽤 있었기 때문에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2025년도 올해 2월 달에 왔을 때 궁금해서 그냥 제가 CT를 좀 찍어서 보았을 때 이 위쪽으로 고리식했던 뼈들이 아래쪽 코티컬본과 잘 붙어서 코티컬본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에날라인 임플란트를 그렇게 얇은 곳에 전치부에 사용을 해야 될 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브라이트 임플란트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브라이트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트 임플란트도 본 레벨 픽스처가 있고 티슈 레벨 픽스처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과 같은 케이스에서는 티슈 레벨 픽스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본 레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티슈 레벨 픽스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픽스처의 그 러프 서피스 위로 티슈 레벨처럼 올라와 있지만 기존 티슈 레벨 그 픽스처들이 대부분 인터널 타입으로 되어 있죠. 어버트먼트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인터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브라이트 임플란트는 이렇게 위쪽으로 익스터널의 타입을 띠고 있습니다. 익스터널의 타입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장점은 어버트먼트 어쨌든 이게 인터널로 요 스크류가 파고 들어가려면 안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파줘야 돼서 픽스처가 얇을 경우에 안쪽으로 홀이 깊이 들어갈수록 주변에 월이 얇아져서 아주 얇은 픽스처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데 약간 익스터널로 올리고 그 위에까지만 스크류가 보시면 어버트먼트에서만 요 아래쪽 픽스처 쪽으로 안 내려가고 여기까지만 스크류가 있어서 아래쪽에 그 픽스처의 안쪽에 홀을 파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얇게 만들어도 그 두께가 유지되어서 얇은 픽스처가 이제 강도를 좀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 전체에서는 이 5mm까지도 가는 이런 두꺼운 픽스처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전치부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얇은 픽스처를 봤을 때 이런 2.0 픽스처, 2.5mm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얇은 픽스처가 투피스로 어버트먼트를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픽스처가 나와 있어서 지금 이런 케이스들에 주로 제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으로 많이 파지 않아서 스크류를 파지 않아서 강도가 좋고 그것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이 3.5mm의 직경만 넘어도 400N 이상의 이런 컴프레시브 강도를 견딜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보통 우리가 구치부에 수술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4.5mm, 저는 4.5mm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보통 5mm 이상은 써주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인터널 임플란트들은 안쪽이 파여 있기 때문에 뭐 교합력에 의해서 픽스처가 찢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면 뭐 힘이 세고 그러면 그래도 5mm 정도는 해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제 안쪽이 뚫려 있지 않아서 한 3.5mm의 두께만 되어도 그 5mm 픽스처의 그 월만큼 두께가 되어서 교합력을 견딜 수 있다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치부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이제 전치부에 수술을 할 경우에 보통 2.0, 2.5mm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2.5mm 픽스처를 사용할 경우에 가이드들이 한 개만 쓰고 바로 픽스처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수술도 편하기도 합니다. 드릴링이 많지 않아서 수술도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케이스를 좀 하나 볼 텐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엄청 오래 있으면서 치과 치료를 못 받아서 전체 치아가 다 흔들리고 식사하기도 너무 어렵고 불편하다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엑스레이를 봤을 때 뭐 구치부 지금 거의 풀마우스로 다 해야 되는 케이스였는데요. 실제 이 정도 케이스면 다 뽑고 요즘에 뭐 오로넥스 이런 거 많이 하니까 다 뽑고 구치부도 뭐 다 뜨고 전치부도 뭐 어떻게 보면 치주적으로는 뽑을 정도는 아니지만 다 동요도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악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다 다발치하고 오로넥스 이런 것들을 뭐 옵션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살리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뭐 구치부라던가 상악 전치부 아마 살렸던 것 같은데 상악 전치부라던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은 살리고 나머지를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악 전치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뼈가 그렇게 얇진 않았습니다. CT를 찍어보면 하악에 뼈가 많이 녹아서 하악 전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협설폭이 뭐 7mm가 넘는 뭐 이 정도면 뭐 운동장이죠, 운동장. 우리 수술하기는 너무 편한 그런 뼈의 두께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제가 이런 전치부 수술을 할 때 브라이트 임플란트를 요즘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도 브라이트 임플란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수술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좀 편집되어 있긴 한데요. 이 43번에서 32번까지의 치아를 다 발치하고 이 정도면 사실 저는 임플란트 한 3개 정도 보통 하는데요. 이 정도면은 2번에서 2번까지였으면 보통 2개를 했을 텐데 2번에서 3번까지면 32번에 하나를 하고 43번에 하나를 하고 그리고 한 1번 정도 된 위치에다가 하나를 더 해주어서 좀 힘받기 좋게 해줬을 텐데 이분이 사실 지금 구치부까지 임플란트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가능한 한 비용을 줄이길 당연히 원하겠죠. 네, 그래서 하악 전치는 2개만 하기로 했고요. 지금 드릴링을 하고 있는데 32번 위치에다가 임플란트를 하나 하고 43번에다가 하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32번 위치 물론 두께는 좋지만 딱 한 번의 드릴링으로 그냥 픽스처를 바로 2.5mm의 브라이트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을 했습니다. 티슈 레벨이긴 한데요. 마진이 지금 저 위치에 어버트먼트의 그 마진이 결정이 되죠. 물론 뭐 위쪽으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한 번 더 만들어서 보철물의 마진을 한 번 더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성의 어버트먼트를 사용한다거나 하면 저 티슈 레벨에 딱 마진의 위치가 결정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 픽스처를 얼마나 깊이 식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수술을 할 때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케이스에 따라서 거의 저 마진을 그냥 보통의 익스터널 임플란트처럼 그냥 치조정에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내릴 때도 있고 또는 잇몸이 두꺼운 경우에는 그냥 픽스처의 러프 서피스만 뼈 안에 넣고 그 위로 그냥 그 머신드 서피스 부위가 커프 부위가 그냥 올라오게 수술하기도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하악 전치부라서 하악 전치부는 이 잇몸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좀 리세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진과 잇몸의 두께를 조금 유지해 주는 게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너무 길지만 좋기 때문에 약간 치조정 깊이 정도까지 꼭 익스터널 임플란트처럼 식립을 했습니다. 43번 같은 경우는 협축도 많이 녹아서
협측이 완전히 뚫려 있는 상태였고,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설측도 저런 식으로 완전히 뚫려서 스루앤스루로 이렇게 디펙트가 쭉 뚫려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콜라겐이 섞여 있는 이런 골 이식제를 같이 집어넣고 골 이식을 하기로 하고, 그 마진을 옆에 있는 임플란트랑 비슷한 높이로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한 이유는 이 골폭이 현재 7점 몇 mm에서 8mm가 좀 안 되는 폭이었는데, 픽스처가 2.5mm 픽스처가 들어가도 물론 아래쪽으로 이 코로널에서부터 에이펙스 쪽으로는 뼈가 쭉 녹아서 디아이슨스 디펙트 같은 디펙트가 생겨 있긴 하지만 협설폭이 좀 커서 골 이식제가 유지가 잘 될 수 있는, 약간 그 치조골의 본 하우징 안에 그 골 이식제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골 이식을 해서 뼈가 생기는 게 좀 유리한 환경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여서 픽스처를 조금 높게 심고 그 위로 뼈가 자라오를 수 있게 골 이식제를 넣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임시치아, 하악 전치부이기 때문에 바로 임시치아를 해주기 위해서 스캔바디, 스캔 컴포트 캡이라고 부르죠. 덴티움에서 이 스캔 컴포트 캡을 스캔을 뜨기 위해서 바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캔 컴포트 캡은 스캔바디 역할도 하고 현재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끼운 다음에 그 골 이식한 부위에 멤브레인을, 덴티움의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고 그 다음에 봉합을 했습니다. 네, 봉합은 넘어가고 그렇게 수술을 해서 아무래도 이 폭이 좋았기 때문에 픽스처를 수술하고, 요 두께가 이제 픽스처에서부터 이 협축골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골 이식을 하고 멤브레인을 덮고 봉합을 했는데, 실제 이런 수술에서 우리가 이렇게 뼈가 두껍지 않고 앞에 보았던 그 케이스들처럼 뭐 뼈의 두께가 뭐 한 3mm가 된다던가 막 4mm가 된다던가 이래서 픽스처를 수술을 해서 협축골이 이제 디아이슨스 내지는 뭐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가 생기면서 터졌을 때 거기에 당연히 골 이식을 해주긴 해야 하는데, 양옆에 있는 치아들의 협축골보다도 더 양옆에 있는 그 협축골도 얇아서 지금 내가 발치한 그 수술할 곳과 거의 그 같은 레벨의 협축골을 가지고 있을 때 실제 그거보다 더 이 뼈를 넘어서는 그런 골 이식을 해서 뼈를 만들어 주어야 할 때, 이런 것들이 뼈를 만들어 주기도 어렵지만 뼈가 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흡수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얇은 뼈에서 조금 두꺼운 픽스처가 들어가고 협축으로 골 이식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은 픽스처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수술을 해서 스캔바디를 꽂고 바로 스캔을 뜨고, 보통은 저는 이제 만들어서 다음날 끼워주는데요. 물론 당일에 낄 수도 있지만 뭐 당일에 끼려면 환자가 뭐 2시간, 3시간 일단 뭐 디자인하고 뽑는 동안 병원에 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집에 보내드렸다가 다음날 오셔서 드레싱 한번 하면서 이렇게 프린팅한 임시치아를 바로 끼워드렸습니다. 요 임시치아 안쪽에는 어버트먼트를 붙였고요. 그렇게 해서 43번에 이렇게 픽스처 주변으로 골 이식했던 부위가 CT상에 보이게 됩니다. 요거는 32번 수술 부위고요. 그 이후에 힐링이 다 된 이후에 다시 스캔을 뜨고 최종 보철물을 만들어서 장착해 준 모습입니다. 2024년도 7월 사진이고요. 구치부는 뭐 다시 막 계속 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구치부를 먼저 수술을 해주는 게 맞기는 한데요. 이렇게 전치부를 먼저 수술을 해주면 구치부가
VD가 완전히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치부가 힘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임시 치아를 바로 해줬을 때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꽤 있죠. 구치부가 지금 제대로 다 물리지가 않는데 저 전치부가 계속 물리면 뭐 페일이 날 수도 있고 뭐 임시치아 부러질 수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환자가 어쨌든 이게 심리적인 게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조심하기로 하고 해줬고 문제 없이 잘 되었습니다. 자, 6개월이 지난 이후에 43번 쪽을 봤을 때 고리식한 부위가 뼈가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예, 수술 직후에는 이렇게 좀 희미하게 고리식재가 보이다가 이 아래쪽에 있는 코티컬 본과 연결돼서 고라가 많이 된 걸 6개월 뒤에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한 18개월 정도 지났을 때 파노라마를 봤을 때 이제 구치부는 슈퍼라인으로 보통 많이 했는데요. 이분은 전치부에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개월이 지난 이후에 43번을 다시 또 찍어봤을 때 이 협축골이 아주 잘 만들어져서 뭐 골 이식제 같은 느낌은 별로 없고 이제 골화가 잘 일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보철을 할 때 이 브라이트 임플란트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보철을 할 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어버트먼트가 크게 디지털 어버트먼트라는 어버트먼트가 있고요. 타이베이스라고 불리우는 어버트먼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저는 오늘은 타이베이스 이야기만 드릴 건데 전치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타이베이스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스캔 컴포트 캡이라고 해서 스캔 바디 역할도 하고 뭐 힐링 어버트먼트 역할도 하는 이런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는 뒤에도 하나 나오긴 할 텐데 스크류 타입으로 뭐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도저히 각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 또는 뭐 좁아서 이런 기성 어버트먼트보다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어서 쓰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타이베이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보이는 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형태는 본 레벨 픽스처에 들어가는 타이베이스 임플란트입니다. 티슈 레벨은 여기서 잘렸다고 이렇게 잘려가지고 밑에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겼겠죠. 타이베이스 어버트먼트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U자형으로 한쪽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렇게 파져 있어서 그 이유는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앵글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공을 할 때도 우리가 보통 SCR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커스텀을 만들든 어쨌든 어버트먼트 상방으로 보통 보철물에 홀을 뚫으실 텐데 전치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픽스처의 방향 때문에 보통 설축으로 홀을 뚫어줘야 이제 보철물을 관리하기가 좋고 할 텐데 이 설축으로 뚫으려면 이 앵글을 줘야 되는 경우가 많죠. 수술 자체를 뭐 홀이 구개축 싱글럼으로 나오게 수술하면 된다 하지만 밑에 뼈 상태가 그렇게 받쳐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앵글로 주게 되는데 커스텀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 기성 어버트먼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이 15도 정도 꺾어서 어버트먼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쪽 월에 홈이 파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시면 픽스처 방향대로 뚫을 때 약간 이렇게 인사이절 쪽이나 아니면 약간 순축으로 뚫리는 것을 안쪽으로 꺾어서 이 설면에 홀을 뚫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어버트먼트여서 저는 타이베이스 어버트먼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기성 어버트먼트 이제 제가 스캔을 떠서 이걸 기공소에 외주 기공소에 보내서 만들어 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요청을 해서 커스텀 어버트먼트에 크라운 만들어 와서 끼우면 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원내 기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원내에서 직접 제작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커스텀 어버트먼트 마찬가지 원내에서 할 수 있지만 기성 어버트먼트를 사용할 경우에 어버트먼트를 깎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더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저는 원내에서 보통 타이베이스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환자를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중국인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파노라마입니다. 구치부에 물론 그 치아가 없지만 지금 환자의 주소는 이 32번이었고요. 이 부러진 앞니를 빨리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 심미적으로 좋지 않아서 임플란트 하고 싶다는 것이 주소였습니다. 파노라마에서 32번 자리에 이제 임플란트 하나 해야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32번 이런 하악 측절치의 평균적인, 물론 이제 모든 환자들이 그 평균적인 그 크기에 맞춰져 있지는 않지만 평균적인 것을 봤을 때 이 크라운의 근원심 폭경이 보통 한 5.5mm 정도가 되고요. 그건 이제 위쪽에 컨택 부위, 제일 넓은 부위가 그렇고, 아래쪽에 이제 서비컬 부위, 얘는 한 4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옆에 이 5.5라는 것이 결국 그 치아의 MD 다이아메타라는 것이 양옆 치아와 다 있는 곳이니까 양옆 치아 사이의 공간을 말하겠죠. 만약 싱글 임플란트를 해야 할 때 하악 뭐 측절치나 뭐 이런 위치는 한 5mm 정도 비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3.5mm의 픽스처를 넣는다고 하면은 양옆으로 정말 정확하게 한가운데 수술을 했을 때 한 1mm 정도 남기면 1mm, 1mm, 3.5mm 하면 5.5가 되겠죠. 5mm라고 하면 1mm를 남기기도 어려운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그 3.5mm의 그 보통 네로우 픽스처라고 하는 그 미니 픽스처라고 하는 3.5mm 픽스처를 넣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공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경우 CT를 봤을 때 앞에서도 시작할 때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아래쪽은 4mm가 채 되지 않고 위에 넓은데도 협설로 한 5mm 정도 되었습니다. 이 환자의 수술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번 치아가 파절이 되어서 내원을 하셨고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CT를 찍어봤을 때 아래쪽이 너무 좁아서 브라이트 임플란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래쪽의 폭이 한 4mm 정도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2.5mm의 픽스처를 사용할 겁니다. 브라이트 티슈 레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얇은 픽스처는 2mm입니다. 얇으면 얇을수록 사실 좋죠. 왜냐하면 얇을수록 협측에 남겨놓을 수 있는 뼈의 두께가 조금이라도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협측골이 조금이라도 두껍게 남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임플란트를 유지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수술을 하다가 협측을 터뜨리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얇은 픽스처를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2.0mm 픽스처를 수술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그렇긴 한데 이것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2mm 픽스처 물론 좋은데 조금 아무래도 이 표면적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원바디 임플란트도 2mm 픽스처 같은 것들을 사용해 봤을 때는 오시오 인테그레이션이 다 된 이후에도 우리가 그것들을 예전에 뭐 풀마우스를 한다거나 할 때 이런 원바디 임플란트 같은 것들을 이제 중간에 템퍼러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풀마우스를 해주고 뼈가 좋으면 템퍼러리를 뭐 이미디어트 로딩으로 그냥 바로 만들어가지고 껴줄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GBR도 하고 픽스처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 위에 덴처로 템퍼러리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 보통 그 덴처들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바디 임플란트들을 보통 템퍼러리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오시오 인테그레이션이 돼가지고 픽스처가 뼈가 다 붙은 이후에 이 원바디 임플란트들을 리버스로 토크로 리버스로 돌리면 그냥 이렇게 풀려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 2mm 픽스처는 개인적으로 조금 파이널로 쓰기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뭐 덴티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2.5mm 정도 픽스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2.5mm 픽스처
임상적으로 제가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전치부에 썼을 때 뭐 크게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5mm 픽스처를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2mm 픽스처는 이제 중간에 뭐 여러 개를 하는데 얇은 곳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스플린트로 묶인다거나 뭐 이러면 좀 저도 안심하고 사용할 텐데, 싱글에는 제가 이제 2.5 정도를 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환자 싱글이었기 때문에 2.5mm에 저렇게 수술을 드릴링 한번 하고 바로 스캔 바디를 꽂았습니다. CT 봤을 경우에 픽스처가 협축골을 터뜨리지 않고 협축의 그 코티컬 본을 타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 저 부분이 그래도 얇기 때문에 고리식을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 부분에 고리식을 한다면 이렇게 터널링으로 수술해서 협측해서 고리식을 좀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부터 플랩을 다 열면 또 리세션도 될 수 있고 또 협축골이 이제 위쪽에 그 코로날 쪽의 뼈는 유지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플랩 열지 않아서 이 환자 같은 경우 저 부분에 고리식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스캔 바디를 꼈는데 제가 좀 깊이 식립을 해서, 이렇게 전치부 같은 경우 위에 잇몸이 얇아가지고 깊이 식립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깊이 식립을 해서 하고 났더니 걸려서 이제 스캔 바디가 잘 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체크를 해서 안 들어갔을 경우 추가적으로 뭐 본을 삭제한다던가, 어쨌든 요게 어버트먼 스캔 컴포트 캡만 잘못 끼운 거라면 제대로 다시 끼워서 스캔을 뜨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임시 치아를 만들어서 수술하고 나서 끼워 주었었고요. 나중에 이게 38 2.5mm에 11mm 픽스처를 사용했는데, 2.5mm가 들어가면서 지금 협축골이 터지지 않았지만 3mm만 됐어도 협축골이 터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무조건 고리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얇은 픽스처를 썼을 때 아무래도 이런 고리식을 해야 되는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 같고요. 파이널 보철물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네. 이 공간이 조금 넓어가지고 옆에 치아들보다 조금 커 보였지만, 어쨌든 뭐 환자는 만족을 하고 가서 저렇게 파이널 보철을 해줬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자, 이건 다른 환자인데요. 이 환자분은 이 아래 또 이 31번 치아를 수술하고 싶다고 저한테 온 분인데, 보시면 발치한 지가 얼마 안 됐나? 쉽게 이렇게 파노라마상에 뼈가 이렇게 없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번 때에는 임플란트 픽스처가 식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타치과에서 이미 수술을 하악 전치부도 하고 24번 부위도 수술을 동시에 했는데, 아래 수술을 하고 한 달 지났는데 임플란트가 그냥 입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아마 뭐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전에 수술했던 지금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미 수술을 하고 픽스처가 빠지면서 주변에 보시면 이 치간유도 파필라도 다 내려가 있고요. 협축골 아래 보시면 이 협축골이 아마 드릴링을 하면서 다 터졌을 것 같고, 얇아서, 또는 수술한 이후에 염증이 생겨서 빠졌다면 그 얇은 협축골이 다 흡수가 되면서 지금 협축이 이렇게 움푹하게 파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필라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옆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에다 임플란트를 아무리 잘 해놓는다 해도 이걸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요. 물론 보철을 가지고 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크리핑 되면서 뭐 다시 차오르고 뭐 이런 걸 기대해 볼 수는 있으나, 그래도 환자에게는 이 부분은 이제 보철을 했을 때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텐데, 이건 이미 내려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야기를 해놓고 수술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측절치보다 이 중절치는 더 좁은 공간을 가지고 있게 되어서 공간이 한 5mm 정도 되고요. 서비컬 부에서는 3.5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환자는 한 번 수술을 했기 때문에 협축골이 터져 있는 상태였고, 터져 있지 않다 해도 4mm가 안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최대한
최대한 트라우마를 적게 주기 위해서 버티컬 인시전은 없이 수평 절개만 해서 파우치처럼 안쪽으로 최대한 박리를 했고요. 박리를 해서 어쨌든 이 협측에 터져 있는 곳에서 아래쪽 뼈가 남은 곳까지는 플랩을 열어서 확인을 하려고 밑으로 열어주었고, 픽스처 그 티슈 레벨, 브라이트 티슈 레벨 2.5mm 픽스처를 정확한 위치에 식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뼈 두께가 한 4mm였기 때문에 최대한 설축으로 붙여서 수술을 해서 협측에 지금 고리식을 해야 하는데, 양옆에 있는 치아에 이 양옆에 치아에 있는 협축보다 더 협축으로 고리식을 해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공간을 최대한 뼈 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유지하기 위해서 얇은 픽스처를 안쪽에 최대한 안쪽으로 수술했고, 그 다음에 협측의 빈 공간에는 고리식하고 안쪽으로 멤브레인 넣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브머지까지 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트랜스무코자리 되게 GBR 한 다음에 바로 스캔 바디 꽂았습니다. 수술 이후에 이 협측에 최대한 고리식을 해놓은 것을 CT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임시치아 만들어서 이렇게 마찬가지 임시치아 만들어서 스크류 타입으로 만들어서 끼워준 모습입니다. 이 협측이 이 뼈가 그때 3.5mm가 쓰셨겠죠. 아무래도 3.5mm를 사용했지만 뼈 두께가 한 4mm 됐기 때문에 협측이 다 터지면서 이 없어졌던 협측이 움푹하게 파여 있는데, 힐링이 됐을 때 아직은 이제 파이지 않고 옆에 있는 치아들보다 약간 볼록하게, 제가 아무래도 좀 오버로 그래프트를 해놨기 때문에 볼록하게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최종 보철물을 만들었고요. 블랙 트라이앵글 줄여주기 위해서 좀 하긴 했는데 뭐 한계가 있지만 환자는 만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올해 왔을 때 체크한 모습인데, 픽스처가 얇기 때문에 양옆에 있는 치아 사이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좀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완료가 돼서 이제 유지를 잘 해주고 있고요. 상당히 젊은 환자인데 이제 대학생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환자분은 이제 또 다른 환자분인데 이분도 이제 22번이 부러져서 오셨습니다. 근데 보면 하악 전체에도 임플란트가 있는데 이제 두꺼운 임플란트가 하나 식립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22번 자리를 보면 마찬가지 하악의 중절치보다는 두껍죠. 측절치보다 조금 더 공간이 넓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수술하려면 그렇게 충분한 공간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 환자는 보시면 보통 측절치의 위치가 아니라 부러져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약간 페그라테랄리스의 형태를 띠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게 크라운이 되어 있다가 너무 얇은 걸 깎아서 씌웠으니까 부러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했는데요. 영상은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앞에 보신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한 번에 드릴링, 사실 발치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조심해서 발치를 하고 드릴링은 한 번에 하는데, 그 픽스처의 위치가 최대한 그 양옆에 있는 치아의 인사이저 엣지를 연결한 그 선 방향으로 픽스처가 방향이 향하도록 수술을 하면 나중에 15도 정도 안쪽으로 꺾었을 때 홀을 이 설축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맞춰서 수술을 하는 걸 목표로 보통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넘어가겠지만 실제 그렇게 수술하는데 좀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좁았고요. 뼈도 얇았는데, 일단 이 공간에 그 브라이트 임플란트의 픽스처를 잡고 있는 그 픽스처 마운트 드라이버도 두께가 있는데, 그 두께가 1번, 3번 사이에 좀 들어가기가 걸려가지고 이걸 설축으로 넣기가 좀 어렵고 약간 협축으로 수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5mm에 13mm 이미디어트로 수술했기 때문에 아래쪽 그 발치창 부위에는 고정이 안 잡히니까 아래쪽으로 고정 많이 잡기 위해 13mm를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하악 전치부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수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꽤 두꺼운 임플란트가 수술이 되어 있었는데요. 협측에 아마 지금 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환자는 파노라마를 나중에 보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하이진이 상당히 좋은 환자였습니다. 위에 있는 치아도 파절이 돼서 지금 다시 하는 것이지만 치주적으로는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양치가 잘 되고 깨끗한 환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리세션도 없고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태이긴 했는데 만약에 이게 양치가 잘 안 되는 환자였거나 염증이 있었다면 이 치아도 엄청 그 임플란타이티스가 빠르게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두꺼운 임플란트를 전치부에 하는 것이 좀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좀 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22번 수술을 잘 했고요. 네, 보철물 디자인을 했는데 임시 치아를 만들어 준 건데요. 스크류 타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홀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일자로 뚫어 놨는데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순측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나오면 이건 안쪽으로 꺾어서 설축으로 넣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안으로 꺾을 수 있는 각도가 뭐 15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15도 뚫어도 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류 타입으로 만들 수 없을 때는 제가 계속 타이 베이스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디지털로 하지 않고 그냥 뭐 디지털로 할 수도 있죠. 스캔을 해서 그걸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 수도 있지만 스캔을 하지 않는다면 임프레션 코핑도 있어서 임프레션 코핑으로 임프레션을 뜨고 그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어서 보초를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전치부여서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를 커스텀 어버트먼트로 만들고 그냥 설축으로 뚫어서 홀은 없이 스크류 홀은 없이 시멘테이션 타입으로 완료를 해주었던 케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비슷하지만 이 환자처럼 더 좁은 케이스, 점점 좁은 케이스들만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느라 물론 임플란트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날 수 있지만 이런 케이스들도 만났을 때 어떻게 수술을 하면 좋을까, 뭘 쓰면 좋을까 고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지금 모아와서 다 비슷한데요. 23번이 없는 젊은 남자 환자였고요. 군인이었는데 20대의 남자 환자였고요. 3번 자리였지만 상당히 좁은 공간에 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네, 이 환자는 임시 치아를 해주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군인인데 훈련이 휴가를 받고 나왔는데 임시 치아를 해줬을 경우에 사실 항상 문제는 생길 수 있죠. 이게 건드려져서 스크류가 풀린다거나 뭐 잘못 씹어가지고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깨진다거나 하면 이제 뭐 밖에 있으면 치과에서 항상 손봐줄 수 있기 때문에 보면 되는데 이 친구가 군에 다시 들어가야 되고 휴가 때만 나와서 치료받는 환자였기 때문에 임시 치아를 해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됐을 때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서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여기 커버 스크류가 있는 대로 여기에다가 그 힐링 같은 걸 꽂아가지고 위로 올리지도 않고 그냥 커버 스크류 있는 채로 그냥 들여보냈고요. 환자도 군에 있는 동안은 뭐 심미적인 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나중에 힐링되면 파이널 하기로 했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앞에 케이스들도 그랬지만 물론 두께가 그렇게 얇지 않죠. 이 협설폭이 얇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스크류 타입으로 보철을 만들려면 보통의 경우 안쪽으로 좀 당겨서 우리가 구개 측에서부터 협측 쪽을 향해서 픽스처가 들어가야 이 스크류 홀이 그래도 가능한 한 이 구개측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뼈가 두껍다 해도 그냥 뼈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픽스처가 이렇게 순축으로 전치부에서 수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쓰는 뭐 3.5mm라던가 픽스처가 좀 두꺼워질 경우 두께가 있다고 해도 이 레이비알 쪽에 푹 꺼져 있는 이 부분이 밑에 쪽에서 터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뼈가 두껍다 해도 이 얇은 픽스처를 쓰는 것이 수술할 때 훨씬 터지는 것도 줄이고 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렇게 해서 환자 그냥 갔다가 또 힐링이 된 다음에 휴가 나왔을 때 레이저 같은 것으로 살짝 했는데 이 환자도 보면 약간 순축에 가 있죠. 네, 그래서
이 환자도 이렇게 커스텀 어버트 만들어서 최종 보초를 완료해 주었던 케이스입니다. 아까 그 앞에 환자는 꽤 제가 구개측으로 당겨 보려고 했는데도 그 3번 위치의 뼈가 꽤 순측 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픽스처 에이펙스가 거의 그 버컬본을 터트리지 않는 선에서 가까이 갔음에도 안으로 꺾어서 하기가 어려운 케이스였죠. 네, 전치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조금 더 공간이 넓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싱글처럼 좁은 데도 쓰지만 사실 뭐 좁은 데 쓸 수 있으면 넓은 데 쓰는 건 더 편하죠. 11, 12번 수술을 원했고요. 근데 두께가 한 5mm, 6mm 되긴 했는데 이런데 뭐 3.5mm 물론 쓸 수 있습니다. 쓰고 고리식 할 수 있지만 당연히 픽스처가 얇은 걸 써도 문제가 없다면 더 얇은 걸 쓰는 게 드릴링도 적고 유지해 줄 수 있는 뼈의 두께도 협측뼈의 두께도 더 좋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 2번 발치하고 바로 브라이트 티슈 레벨 수술하고 오스테온 제너로 발치창 안에 고리식하고 위쪽에 바로 했기 때문에 위쪽에 이 공간이 남는 부위는 콜라겐 그래프트 2를 모양에 맞춰서 제가 잘라서 집어넣어서 그래프트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그 공간을 다 막고 이렇게 바로 스캔 바디, 스캔 커버트 캡을 끼웠습니다. 디자인에서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수술한 이후에 바로 임시치아를 이렇게 예쁘게 끼워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철을 했는데 제가 이 타이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해서 만약에 수술을 이제 하시려고 할 때 스크류 타입으로 하시려고 할 때 주의하실 사항이 좀 있는데요. 내가 이거를 그냥 떠가지고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어서 그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 때 홀을 뭐 구개축으로 뚫어서 뭐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성 어버트먼트로 타이베이스 자체를 써서 전치부에 수술을 하고 이 설축으로 홀을 뚫겠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 타이베이스는 여기 그림이 위에서 보고 있지만 사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요 지금 협측 요 위쪽으로 뚫려 있습니다. 요 위쪽이 뚫려 있는데 이 뚫려 있는 요 위쪽 면도 육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크라운을 저 타이베이스 어버트먼트를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밀링을 하면 그 안쪽에 저 타이베이스 어버트먼트의 육각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게 안쪽에 밀링이 되겠죠. 그럼 그 밀링이 되었을 때 요 뚫려 있는 부분 우리가 앵글 드라이버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스크류를 조여주려고 하는 그 뚫려져 있는 부분이 크라운에다가 이 타이베이스 어버트먼트를 넣었을 때 정확하게 구개축으로 그 어버트먼트가 붙어 있어야 그래야 그쪽으로 우리가 크라운에서 홀을 당겨서 뚫었을 때 이렇게 드라이버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버트먼트를 제가 넣고 싶은 방향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육각이 있어서 그 육각에 맞춰서 어버트먼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넣어야 했을 때 만약 이 어버트먼트 홀을 딱 구개축으로 정확하게 끼울 수가 없는 각도로 픽스처가 수술이 되어 있다면 이 홀을 바로 구개축으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뚫으면 안에 있는 어버트먼트의 홀과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로만 설명드려서 이해가 뭐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원내에서 기공을 하신 거나 이렇게 만드신다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래서 수술할 때 이 밑에 보면 이제 스캔 바디가 끼어 있는데 이 스캔 바디를 꼈을 때도 마찬가지 요 D컵 부위 요 D컵 부위도 또 아래에 있는 헥스하고 맞춰져 있을 텐데 이 헥스가 있는 스캔 바디를 꽂았을 때 이 스캔 어버트먼트의 D컷을 보통 협측으로 당연히 빼실 텐데 정확히 협측으로 딱 방향이 잡히도록 이 밑에 있는 그 픽스처의 헥스도 그 방향으로 맞게 수술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보철을 할 때 좀 편합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이 안에 있는 그 티슈 레벨 픽스처의 그 위쪽으로도 헥스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 헥스의 평평한 부분이 협축과 구개축을 볼 수 있도록 수술을 그 방향까지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나중에 타이베이스 넣어서 앵글 하기에 좋습니다. 요 옆에 거는 보시면 저도 그때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수술했던 케이스라서 약간 이렇게 약간 옆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타이베이스를 끼워도 그 홀도 약간 이 뒤쪽 방향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정확하게 구개 측에서 들어가는 홀을 뚫었을 때 그 어버트먼트에 나치가 파여 있는 부분과 맞춰서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홀도 약간 옆쪽으로 뚫어줘야 돼서 그걸 수술할 때 좀 신경 써서 맞춰주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오픈 타입을 쓸 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픈 타입 쓸 때 여기 한쪽이 파여 있고 아래 진지발 하이트가 0.51, 2mm의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저는 그냥 항상 0.5mm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시멘트를 사용해서 붙인다면 이게 만약 너무 깊으면 시멘트 제거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마진이 있을 텐데, 보통은 스크류 타입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고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0.5mm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한 게 뼈에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최종 보철물을 만들어서 스크류 타입으로 이제 홀이 이제 이 구개축으로 있는데 구개축으로 홀을 뚫어서 최종 보철물 끼워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건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다 비슷하니까. 아래쪽에 메릴랜드 브릿지를 하고 있던 할머니께서 메릴랜드 브릿지가 탈락돼서 왔는데 나 저거 떨어져서 싫다, 나 여기 임플란트 해달라 했는데 워낙 좁은 공간이어서요. 수술은 넘어갈 텐데 좁은 공간에 가이드를 이용해서 그 플랩리스로 수술한 경우입니다. 저는 브라이트 임플란트가 이렇게 얇은 걸 할 수 있고 티슈 레벨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얇은 뼈가 얇은 곳에 저런 가이드를 이용해서 쓴다면 드릴링도 훨씬 조금하고 얇은 뼈에 터지지 않게 심플하게 수술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한 모습이고요. 스캔바디를 끼운 모습이고 최종 보철물을 만든 모습인데, 이 스캔바디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또 스캔 컴포트 캡이 이 밑에 보이는 것들은 일자,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올 때 똑같은 그러니까 통짜로 생긴 스캔바디인데, 스캔 컴포트 캡에는 밑에는 어차피 어쩔 수 없죠. 밑에는 픽스처에 들어가는 크기에 맞아야 되니까 밑에는 픽스처의 플랫폼의 크기와 똑같지만 위로 올라올 때 이렇게 좁아지면서 위에가 좀 이렇게 좁은, 위에는 더 작은 이런 타입의 스캔바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D1, 밑에는 3mm인데 이 위쪽이 한 3.2mm로 줄어드는, 물론 하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스캔바디가 있는데, 전 처음에 이게 옛날 케이스들이니까 처음에 생각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를 이렇게 쓰긴 했었는데요. 보시면 이게 좁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닿게 되죠. 옆에 있는 치아에 닿거나 아니면 닿지 않아도 이게 옆에 있는 치아와 너무 스캔바디가 가까워지면 양옆에 있는 치아의 측면을 스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기공할 때도 조금 불편하고 이럴 수 있어서 전치부에 이렇게 좁은 공간에 할 때 이런 일자형 스캔바디보다는 이렇게 올라와서 요 위에 이제 D컷 있는 부위가 좀 좁아진 요 스캔 컴포트 캡을 쓰시는 게 옆쪽에 그 옆에 치아, 인전면 치아의 그 컨택 면을 스캔하고 하는데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 케이스에는 이런 게 쓰였지만 이런 거 쓰시는 게 이제 편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자는 방금 메릴랜드 브릿지 떼고 좁은 공간에, 그래서 이렇게 파이널 만들어서 좁은 공간이지만 만들어드려서 할머님이 많이 좋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케이스들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정리하자면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임플란트 수술하다 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게 좁고 얇은데 임플란트를 원하는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런 케이스들이 보통은 전치부겠죠. 이런 골폭이 좁거나 또는 근원심 공간이 좁은 곳, 물론 구치부에서도 뭐 근원심 폭은 있어도 뼈가 되게 얇은 이런 케이스들은 만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좁거나 아니면 근원심이 좁은데 이런 데서 드릴링도 훨씬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강도도 괜찮고 골 이식을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줄이고 그러면 수술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일단 나도 편하지만 내가 편하면 환자도 당연히 편하고요. 술 후에 불편감도 훨씬 적게 쉽게 전치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수술할 때 주의할 점은 이 픽스처 방향이 그래도 인사이저 엣지 방향 정도로는 나오게 수술을 해주시면 이걸 스크류 방향으로 스크류를 홀을 구개측으로 만들어서 스크류 타입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수술을 하다 보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간혹은 있어서 뭐 그런 케이스들은 커스텀 만들어서 시멘테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공 자체를 원내에서 한다거나 타이 베이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픽스처에 있는 위에 있는 그 헥스의 어떤 평평한 면이 협측과 구개측을 보는 그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픽스처를 돌리면서 우리가 식립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렌치로 조절할 때 그 방향을 맞춰 놓으면 뭐 타이 베이스를 쓰거나 할 때 이 홀을 꺾어서 어버트먼트를 쓰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브라이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이런 전치부의 그런 어떤 한정적인 그런 좁은 케이스의 임플란트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